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최대환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7월 넷째 주 글로벌 열쇠 말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익숙한 이름이긴 하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의 박승찬 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자, 내년에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원장님,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뭘 하는 곳이고 네. 또 이 개최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유네스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유네스코 딱 들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유엔의 산하에 있는 뭐 전문 기구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네스코가 이게 이름 자체가 교육, 과학, 문화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인데 이 유네스코 이제 그 산하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회의가 바로 세계유산위원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지금 한 196개 기본 세계유산 협약국 있는데요. 그 대표단이 있고, 그다음 21개 이제 위원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 개최 자격을 하려면 21개 위원국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21개 이제 위원국도 이제 보통 대륙별로 다 이제 좀 균등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원국 임기가 이제 한 6년 정도 되는데 뭐 자발적으로 한 4년만 하고 단축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4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역대 4번째로 위원국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고 이제 2023년 11월에 가입했으니까 제가 이번 4년 저희들은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7년까지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지난 15일 날이죠. 유네스코 이제 제 47차 회의에서 드디어 이제 부산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 의미가 있는 건 처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시아 국가에서는 사실 뭐 중국, 뭐 수조라든지 푸조, 뭐 일본, 교토에서도 했고요. 태국 푸켓에서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처음이죠.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1988년도에 세계유산협약 가입을 했고 38년 만에 이번에 처음으로 했으니까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투표를 했는데 감히 부산한테 덤비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뭐 베트남도 할 의상이 있었는데 야 부산이 나온다니까 야 손 내리자. 그냥 밀어주자. 그래가지고 뭐 압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부산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금 베트남 얘기도 하셨고 부산과 경쟁하지 않으려는 분이 그러니까 부산에게 길을 비켜줄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후보였다는 건데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이 그래도 많이 했잖아요. 국제 행사. 대한민국 뭐 2번째 도시고요. 그렇죠. 2002년 아시안 게임을 했죠. 그다음에 2005년도에 에이펙 정상회담도 했었죠. 그러니까 다양한 국제 행사를 했던 경험이, 그다음에 그것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경험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뭐 좌우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와 또 인프라적인 또 문화적인 요소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이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인기가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K컬처라고 하죠. 이 K컬처가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한국을 오면 또 이제 우리 문화를 찾아서 우리 국립박물관도 많이 오게 되고 혹시 저 앵커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립 그 박물관의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박물관이 많은데 대한민국 우리 국립박물관 한 몇 위 정도? 세계에서요? 네, 세계에서. 저는 10등 안에 든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한 세계 8위 정도 합니다. 네, 적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 378만 명이 우리 저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뭐 1등은 프랑스 파리죠.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이 한 870만 명이 갔고 2위가 이제 바티칸 박물관, 그다음 3위가 이제 영국 박물관. 저기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6위. 6위네요. 네. 기본적으로. 저 2023년도네. 그죠? 2004년도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많이 방문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K컬처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싶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최근에 이제 핫하게 이제 우리 이 K 문화, 특히 이제 이 전통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업시킨 인기를 또 우리가 트리거 역할을 했던 컨텐츠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넷플릭스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게 K-팝 이게 데몬 헌스터라는 헌터스.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는 엄청 재밌게 봤는데요.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우리 전통 문화가 이렇게 녹아내릴 수 있구나라는 그렇죠. 것도 새로운 해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했습니다. 이게 뭐 이게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제작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만든 건데 이게 전 세계에서 보니까 한 40개국 이상에서 시청률 1위를 지금 해가지고 지금 네. 매일 화제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그걸 보니까 거기 등장하는 전통 문화에 뭐 갓도 나오고요. 우리의 국립중앙박물관 그래서 우리가 뮤지엄 굿즈 이것을 이제 뮤즈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지금 뭐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요. 뭐 거기에 보시면 또 호랑이하고 같이 함께 그리지 우리 미나가 나옵니다. 네. 이걸 자코도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온라인 샵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박물관 뭐 일일 평균 방문자 수가 한 6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올해 지금 상반기 매출액만 한번 제가 들여다봤는데 전년 동기 대비 34%나 늘어났어요. 네. 얼마 정도 팔았냐 하니까 115억 정도. 그만큼 이게 최근에 우리의 이런 컨텐츠의 힘이 커져가면서 우리 전통 문화에 관심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장이 된 종합적인 배경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 앞서서 올해는 파리에서 열렸는데요. 지난 16일에 폐막했습니다. 47차 파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자연유산이 또 등재가 됐죠. 네, 이게 참 얼마 되지 않죠. 기쁜 소식인데 지난 7월 12일이죠. 유네스코에서 이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지금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이제 석기 시대 이제 세계 유산이 좀 등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울산 있는 이제 방구천에 이제 암각화인데 암각화. 이제 암각화란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새겨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굴이라든가 바위나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번에 이제 된 게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한 총 17건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또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보면 정말 인류가 선사시대부터 이제 뭐 고래잡이도 했고 그런 네. 것들이 다 지금 있다라는 거. 희소한 주제들을 그 시대 때 그 암각화를 보고 느꼈다는 건데 사실 지금 울산 방구천에 이제 암각화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암각화를 의미합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울주 대곡리 이제 방구대 암각화인데 여기는 일단 2010년도에 이미 이제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울주 우리가 천전리 이제 암각화인데 이것을 추가해서 이번에 이제 같이 이번에 등재가 된 거죠. 그래서 했는데 근데 안타까운 게 좀 이번에 뭐 특히 집중호우 때 또 수몰이 되고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일단 이게 이제 이번에 잘 됐긴 한데 앞에서도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걸 관리하고 보존하는 의미가 매우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등재되면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죠.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구천 암각화 뭐 센터가 있으면 그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관리 체계에서 뭐 지역 공동체, 지자체 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떻게 역할을 분담을 하고 또 그것을 관리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리포트로 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좋은 소식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또 책임과 의무가 네. 다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등재가 됐다는 걸로 결코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홍콩 영화 지존무상이라는 영화에서요.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존의 자리는 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네. 자, 등재 후에도 관리와 보존을 잘해야 이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것인데, 그럼 원장님 보존을 잘 못해서 등재를 박탈당하기도 합니까? 있습니다. 예, 그만큼 안 하면 그만큼 이거 엄격한 기준과 규정을 두고 이제 관리를 하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거슬러 가서 보면 2007년도에 박탈이 된 게 있는데 이제 오만의 이제 아라비아 그 영양 보호 구역이라는 데가 아하.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원래 94년도에 이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는데 네. 이제 여기가 석유가 났어요. 그러니까 석유가 났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개발하면서 이제 밀렵과 생태계가 서식지가 파괴되겠죠. 가만 안 있겠죠. 돈 앞에서 돈 모든 것이 앞에서. 허물어지는. 2007년도에 박탈당했고요. 2009년도에는 독일의 이제 트레스텐 이제 엘베 계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이 계곡도 매우 아름다운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뭐 2006년도에 이제 엘베
어떻게 보면 일베강 양쪽 도시를 좀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려고 했어요. 네. 그 다리를 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파괴가 일어났겠죠. 파손 가능이 있다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이제 2009년도에 또 박탈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바로 영국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여러분 뭐 많이 아시는 게 뭐 기본적으로 뭐 비틀즈의 고향으로도 그렇죠. 알려져 네. 있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역사와 그 뭐 건축물이 아우러진 곳인데 여기가 2004년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목록에 등재가 됐는데, 그러니까 리버풀 이제 지자체 뭐 해서 이제 수변 개발을 또 하려고 했던 것 아하.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네스코가 계속 시그널을 줬습니다. 아, 좀 걱정된다, 아하. 우려된다, 조심해라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이게 이제 3분의 2 이상 그 위원회에서 이제 뭐 동의가 있으면 박탈이 되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뭐 한 15명이 이제 박탈 찬성의 표를 드는 바람에 리버풀도 박탈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세계 유산이 그 자격을 박탈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그럼 반대로요. 이제 등재가 되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류의 유산들이 어떤 기준으로 등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좀 여러 가지를 들으면 혼동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유산이라면 문화유산, 자연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가치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유산위원회에서 이제 나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산인데 이것을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막연하실 텐데 한 10가지 정도의 가치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에서 한 6번째까지 기준은 우리가 문화유산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7번째에서 한 10번째는 한 자연유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합쳐진 게 복합유산인데, 그러니까 문화유산 같은 게 간단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작품들. 하하.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호주 가시면 어디 가십니까? 오페라 하우스 가시겠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또 뭐 그래서 이제 문화유산이 된 거고, 네 번째 조건을 보면 이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제 뭐 중요한 이제 뭐 어떤 단계를 예증할 수 있는 것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종묘가 이제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되겠고, 예를 들면 6번째 같은 경우는 과거 역사의 사건이나 아하. 그다음에 뭐 실존하는 뭐 전통 사상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히로시마 뭐 이제 우리가 원폭 같은 네. 경우도 이제 이런 뭐 될 것 같고, 자연유산은 말 그대로 이제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인데 뭐 우리의 뭐 제주 뭐 용암동굴도 여기 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복합유산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중국 많이 가실 텐데 산동 태산 가시면 뭐 거기에 불교 명산도 있고 또 공자의 또 흔적도 있고 이런 거 다 네. 같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유산에 복합유산이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궁금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계 유산을 등재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두 나라가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하. 이탈리아하고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가 지금 현재 보면 세계 유산 수가 한 61건이고요. 네.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중국이 60건입니다. 거기 이제 문화유산, 자연유산 다 합쳐진 건데 하나 차이도 지금 이탈리아인데, 사실 이탈리아는 뭐 유명하죠. 문화재 강국으로도 유명하고요. 뭐 고개만 돌리면 문화재가 다 있으니까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으로서 엄청난 이제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 헌법 구조에 보시면 문화유산 보호 의무라는 게 명시가 되어 네. 있고요. 뭐 역사적으로도 이미 1939년도에 문화재 보존 관리법을 제정을 했고 74년도에 이제 문화유산 관광부도 이제 정부도 만들었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여러분들 국제문화재 이제 보존 복구 연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국제 기구인데요. 네. 이게 1959년 이게 바로 이제 5월달 로마에 설립됩니다. 여기서도 이탈리아가 이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재밌게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있을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요. 또 우리가 이거를 잘 해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예상이 되나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가 인력과 예산 확보입니다. 네. 일단 인력과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이게 보통 한 150억, 200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 부분들인데 가장 지금 큰 게 지금
이 관련해서 위원회 이제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총회에서 의회에서 이제 도시만 개최국가 도시만 확정이 됐지 의장은 선출하지 않았거든요. 빨리 선출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유산청에서도 지금 경제적 파급 효과를 한 624억 정도를 보고 있다 있는데 문제는 이게 플러스해서 부산시가 갖고 있는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이 이제 글로벌 도시 위상을 각인시키는 하는 또 계기가 될 것 같고 뭐 경제 문화적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624억보다 더 큰 이런 뭐 무형의 경제적 가치. 파급 효과가 네. 더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서 정말 이런 유형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무형적으로 대한민국 부산을 알리고 대한민국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세계 유산 회의니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의 박승찬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5 에이펙 정상회 준비 상황을 차분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이펙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의 이주관 사무국장 나와 계십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에서 열립니다. 민감한 시기인 만큼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장님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에이펙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에이펙은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의 약자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를 의미합니다. 네. 네, 환태평양 지역에 있는 그 국가들이 이제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1989년 만들어졌고요. 이후 21개 회원국이 있고 전 세계 인구 약 37%, 그다음에 GDP의 약 62%, 교역량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대의 규모의 경제 협력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이펙이 처음부터 이제 정상회의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18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시작되었을 때는 이제 12개국의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1993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이 회의를 정상급 회의로 격상시키고 이제 그 지역 내 현안들을 함께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이 정상급 회의로 이제 쭉 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에이펙 지역 내에 강력한 이제 90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에이펙은 이제 몇 가지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이제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그 회원 경제들의 목록을 살펴보면은 대만이랑 홍콩과 같이 보통 국가 간 협의체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국가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에이펙의 성격 자체가 국가 간의 협력체라기보다는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협의체이기 때문에 회원국보다는 회원 경제로 부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의장을 둘러보더라도 회의장 안과 안팎에서 이제 각국의 국기나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배치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네. 이는 그 에이펙이 정치적인 논의보다는 매우 경제적이고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또한 또 특이한 점은 파푸아뉴기니나 브루나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덜 노출된 국가들도 이제 한 테이블에 모여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과 같은 이슈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국제기구, 예를 들어서 G7이나 G20와 같은 그런 비슷한 국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국제기구와는 상당히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제 쪽에 특화된 회의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경제 협력체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전 세계가 뭐랄까 이 불황을 겪고 있는 시기에는 더욱더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회의는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앞으로 100일 이제 정상회의가 남았다고 하는데요. 엄밀히 네. 말해서는 에이펙 회의가 단 한 번의 회의로 끝나는 회의는 아닙니다. 네. 정상회의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고요. 1년 내내 이 정상회의에서의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매우 많은 회의들이 1년 내내 개최됩니다. 네. 그 시작을 알리는 회의는 이미 작년 12월 서울에서 이제 고위관리회의라고 하는 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솜은 시니어 오피서스 미팅이라고 하는 고위관리회의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 실장이나 국장급의 공무원들이 대표로 파견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회의를 기점으로 이제 지난 2월 경주에서 1차 고위관리회의 및 관련 회의가 있었고, 지난 5월에서 제주에서는 이제 제2차 고위관리회의와 관련된 장관급 회의가
통상장관회의, 뭐 인적자원장관회의, 노동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죠. 27일 일요일부터 제3차 고위관리회의가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약 3주간에 걸쳐서 다양한 급의 회의가 열리게 되고 가장 주목받는 다음 주에 있을 회의는 그 디지털 AI 장관회의가 개최되는데요. 특히 AI를 처음 다룬다는 장관급 회의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내내 이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다 보면은 1년 이제 10월, 11월이 되면 그간에 합의된 내용, 그간의 성과들을 한데 모아서 이제 정상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이제 정상들이 이것을 승인하고 이걸 하나의 공동 선언으로 만들어서 성과물로 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이펙이 열리는 동안 분야별 장관회의 그리고 장관회의 고위급 고위관리회의 산하실무회의가 약 200여 개 이상 개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이라이트 즉 절정은 바로 정상회의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20여 개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회의가 비공식 회의라고 들었거든요. 국장님, 공식 회의가 아니라 굳이 비공식의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 에이펙 정상회의는 공식 회의가 아닌 비공식 회의 혹은 리트릿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것은 에이펙이 1989년 창설 당시부터 이제 순수하게 경제 협력을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 민감한 사안은 철저히 배제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급에서 합의된 내용이 뭐 조약이라든지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고요. 다만 비구속적이고 자발적인 형식으로 이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좀 더 회의가 비공식적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에이펙 의사 결정 구조 자체가 만장일치제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 국가라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합의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원 경제체 간에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또 워낙 다양한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공식으로 해두면은 그렇게 회의 결과가 원활히 나오지 않더라도 각 국가, 각 경제체에게 큰 부담이 없다는 네. 점에서 이렇게 유연성을 활용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공식 회의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도 있는 맞습니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갈등이 밖으로 표출이 안 돼도 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유연성과 각 국가들의 어떤 독립성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있군요. 자, 그러면 이번 경주 에이펙에서는 어떤 의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인지 궁금하고요. 국장님도 이런 의제들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 이번 정상회의의 의제는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고요. 네.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주제입니다. 음흠. 사실 이번 의제 개발 과정에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2022년부터 이 과제를 수행해 왔고요.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계, 그러니까 경제나 사회, 문화나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모셔서 이제 충분히 이 논의를 우리나라의 국익을 반영하고 또한 에이펙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에이펙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푸트라자야 비전은 무역 투자, 연결, 혁신과 디지털 그리고 포용과 지속 가능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주제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 특히 뭐 AI나 디지털 분야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논의를 주제했고 또한 최근에 그 무역 현상의 특징인 그 지역화, 분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커넥트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연결. 네, 연결이라는 단어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노베이트라는 단어도 우리가 역시 우리가 강점 있는 디지털 AI 분야를 반영해서 선정했고요. 또한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저출산 문제도 우리나라가 지금 에이펙에서 처음 제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 구조의 변화를 대응해서 이제 에이펙 지역 내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주제를 제안했고 외교부에서 결국에는 이러한 주제가 가장 우리나라의 그 이해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제 이러한 주제를 결정했고 결국 정상급에서 의제가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핵심적인 성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AI랑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인데요. 네. 특히 전 세계적으로 AI가 화두가 되면서 AI가 가져올 변화와 그리고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이펙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민감한 주제는 좀 피해가는 것이 현재의 그 정치 구도 하에서 맞기 때문에 네. AI 규제나 윤리적 문제 같은 거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국가 간의 이해관계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오히려 AI를 좀 더 잘 활용해서 에이펙 내의 경제 성장 혹은 번영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저희가 집중하고 있고 네. AI를 또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뭐 정부 그다음에 기업 노동자,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들까지 어떻게 하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개발하고 또 활용하는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러한 그 논의도 그 주제에 담고 있고요.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이펙 영내 회원국들 거의 대다수 국가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고 네.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각 국가, 각 회원국 경제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역사적인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제 100일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만큼 성과를 당연히 이제 기대해 보게 되는데요. 지금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뭐 최근 그 뉴스에도 공개가 되었듯이 이제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에이펙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지난주에 이제 20개국 정상들한테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보낸 바 있고요.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랑 경상북도에 따르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즉 뭐 시설이라든지 그 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러니까 의제라든지 우리가 만들어갈 성과는 지금 다음 주에 개최될 솜3, 그러니까 제3차 고위관리회의에서 매우 많은 회의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거든요. 네. 거기서 나온 성과들이 아마 아주 긍정적으로 정상회의까지 이어지지 않으라 싶습니다. 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잘 치러냈다고 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좀 예상해 볼까요? 네, 정부는 에이펙 기간 동안 약 4천여 명의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각국 대표단이 많이 방문해서 최대 7,700명,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 최대 방문객 7,700명, 연인원 3만 명이 경주를 방문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대한상의가 딜로이트와 함께 공동 분석한 결과 에이펙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7조 4천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경제 활성화, 내수 소비 활성화 등으로 연계되고 단기적인 효과는 3조 3천억, 그리고 중장기적 간접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약 4조를 넘어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준비를 잘 해가지고요. 이 모든 예상 경제 효과가 실제로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딱 99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 국장님 전문가로서 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앞으로 특히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이펙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적 관심과 그리고 투명한 준비 과정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에이펙이 단순히 정상회의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김민석 총리께서 에이펙 준비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가 투명하게 이 과정을 지켜보고 모두가 노력을 한다면 성공적인 개최가 개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손님맞이 준비에도 지금 속도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는 앞으로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주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